안녕하세요. 네, 한국근대문학관의 한필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10월달 책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9번째 하는 책담회인데, 오늘은 또 인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작가분들 모셨습니다. 박일환 시인님과 그다음에 김림 시인님 모시고 네, 책담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바쁘실 텐데 와주신 여기 현장에 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작가회의에 손병걸 회장님과 이병국 상무장님께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못 오셨지만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또 보고 계시는 또 문학관 구독자분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세 분 선생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말에도 또 책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또 알려드릴 테니까 문학관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회자이신 오창훈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책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시인과 함께하는 10월의 산책 10월입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두 시인이 더불어서 두 시인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기에 아주 좋은 어떤 오프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서 기분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토요일 오후에 여기에 오시기로 마음가짐이 이미 아름답고요. 또 가을길을 걸으면서 단풍도 구경하시고 또 인천의 좋은 길들 걸어서 오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구절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현상적인 세계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좌우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 온갖 것, 온 세상이 다 내 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닌 것들을 포함해서 한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니까요. 고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의 고 김종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옮겼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적을 만드는 자리에 와 있고요. 그 기적은 한 나무에 달린 잎사귀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잎사귀들도 계절의 순환이 있고 생명에도 순환이 있지만 그 생명 또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기적이 우리를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충만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 마음이라는 것, 시인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연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존재로서 서로를 확인하고 또 그 길의 안내자 역할을 우리 김린 시인하고 박일환 시인이 해주리라 믿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교수로 있는 오창은입니다. 문학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현장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신 박일환 시인과 김린 시인 이 자리에 있는데요. 먼저 두 분 시인께 소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혹은 여기 계신 분들과 마음의 소통 대화를 여는 그런 기회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 쓰는 박일환입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집을 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셨을 텐데, 뭐 시이니까 뭐 시집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뭐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근데 시집을 내면서도 늘 그냥
뭐랄까 변방의 시인으로 살아왔다고 그럴까.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내 시를 과연 누가 좀 읽고는 있을까? 이런 그 질문을 저에게 많이 던져보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할 줄 아는 게 시밖에 없으니까 꾸역꾸역 시를 써왔고요. 하여튼 또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여러 권의 시집을 낼 수 있었고, 또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오늘 사회 보시는 오창원 평론가에게 제가 전화 걸어서 나와서 좀 사회 좀 봐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또 흔쾌히 아유 그래야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시집을 내는데 고마웠던 건 이런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시를 좀 써서 한 권의 시집을 묶어낼 정도로 시가 좀 쌓이면 뭐 시집을 내야 될 텐데 어디서 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뭐 재능이 뛰어나고 좋은 시들을 많이 써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면 유명 출판사에서 먼저 저에게 시집을 내자고 하겠지만 그런 일은 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 저는 주로 제가 출판사에 먼저 내가 이런저런 시 원고가 있는데 출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해서 그 내긴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 시집을 내고 싶은데 원고를 좀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청색종이의 그 김태영 시인이 이제 저에게 시집 발견 의뢰를 해주셨는데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시를 어디선가 그래도 읽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 뭐 이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난 더 유명한 데서 낼 거야. 뻐길 수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렸고, 당연히 또 이렇게 시집도 이렇게 아주 김태영 시인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어떤 장인 정신 같은 게 있고 장정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그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물성에 대한 아름다움, 이걸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하여튼 좋은 시집을 내게 됐고 또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한국근대문학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좀 이렇게 뭐 삶에 또 시에 도움이 되는 말이 몇 마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주셔서 고맙고 어떤 즐거운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있는 김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 인천에서 23년째 살고 있는데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제2의 고향 셈이죠, 인천이. 그런데도 아직 인천하고 좀 제가 친화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덜 친한 것 같아서 좀 이제 열성 인천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인천 한국 작가의 인천지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요. 본회 이제 서울에 있는 본회의 연대활동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는 그런 사건에 이제 사건이라는 좀 그렇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대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시로서 말을 보태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민족문화연구회라고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친일 청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계에도 지금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부역을 했던 문인을 기리는 그런 기념 문학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가지 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상태고 딱 하나 남은 게 동인문학상이라고 그 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상마저 이제 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좋은 뜻으로 발행하는 그런 이제 뭐 문학상을 꼭 만들든지 하는 취지로 저희가 그래서 문학상 그青年문인상은 폐지하는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박일환 선생님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대선배님이신데 말씀을 하시는데 시집도 많이 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감히 저는 지금 이제 시를 쓴 지는 한 20년째 되기는 하는데 시집을 이제 이번에 2번째 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2년에 한 번씩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껏 게으른 편인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못 보내가지고 지금 잔뜩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묶어주셨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제 현대문학관 오늘 날씨가 지금 정말 좋네요. 이렇게 밖으로만 나가고 싶으실 텐데 또 저희 시간을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중에 시집 2권밖에 못 냈고 전자서원 내서 막 오히려 저 영광이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문학이라는 건 양이 아니라 질이잖아요. 그래서 시집 1권으로 유명해진 그 시인들도 많은데 시를 못 쓰니까 자꾸 여러 권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김림 시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시집 한 권 못 내본 평론가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문과 4학년, 중앙대 국문과 4학년 전공 수업을 할 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꼭 읽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메모해놨다가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리는 글인데,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나는 왜 쓰는가라는 이렇게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조그만 아티클, 조그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산문이기도 한데, 그 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많이 읽거든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읽으니까. 강의할 때마다 반성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찌질이처럼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찌긋찌긋거리고 있었던 게, 글 쓰는 사람의 공통적인 어떤 기질인갑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그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어린 시절 절실하게 외로운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정말 절실하게 외롭게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글을 쓰면서 혹은 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장난기가 발동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걸 갖고 재미있게 끄적끄적거리는 경험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아름다움에 매혹된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에 송두리째 사로잡혀 본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대학 동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얘가 사람들을 안 사귀고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동기가 저보고 대뜸 하는 얘기가 너 닮았네 라고 얘기해가지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경험이 다르겠지만 이제 시집을 내신 시인들, 시집을 못 낸 평론가, 두 분 시인께서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나는 장난기 때문이었나? 아름다움에 대한 매혹이었나?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 때문이었나?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 왜 그랬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문학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두 시인께서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으면 시를 이해하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이면 언제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태어나기는 이제 그 충북 청주 쪽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근데 좀 일찍 서울로 올라왔어요. 7살에 올라왔으니까 그 고향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도 별로 없고 제가 시를 쓰면서도 제일 취약하고 부족한 게 이런 어떤 그 자연, 그 고향 뭐 이런 것 관련된 어떤 정서적 깊이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편이에요. 시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어떤 그 감수성 이런 거보다는 주로 그 어떤 이성적인 힘을 빌어서 제 시를 쓰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뭐 어릴 적에는 뭐 주로 뭐 평범합니다. 그 주로 이제 만화방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살았고 뭐 거기도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를 접해보고 뭐 이렇게 좋아했던 건 뭐 만화를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문학과는 좀 이게 거리가 좀 있긴 하죠. 저를 아마 시인으로 키운 건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나를 볼 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노래방을 죽어도 안 갑니다. 내가 워낙 음치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음악 뭐 그림도 그래 미술 그 예체능이라고 하는 거 제가 체육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 맨날 B야. 맨날 B예요. 이게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글은 그게 혼자 쓰는 거니까 이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내가 태어났으면 뭔가를 좀 하고 그게 내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기건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도전해볼 만한 영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쓰기밖에는. 근데 써보는데 이 글재주 타고나지 못한 거죠.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런 재주를 안 주셨나. 그러면서 안간힘을 이렇게 써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글은 안간힘이라도 써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저를 시인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밀어 올린 힘이라면 이 절망, 내가 가진 그 부족한 재능을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있는 힘껏 안간힘을 써서 뚫고 나가보겠다는 그 절망에 맞서는 오기. 이게 이제 그 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한 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뭐 외로움, 뭐 아름다움에 대한 심취, 뭐 여러 가지 다 있겠고 조금씩은 다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꼭 남기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 그 활로를 이제 문학에서 차지를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가 한 20년 걸려서 되긴 했는데 하여튼 전 오기가 많은 인간입니다. 예. 조지 오웰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간힘도 넣어달라. 안간힘도 꼭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린 시인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부터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 저도 뭐 이렇게 특출나게 뭐 뛰어나게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저 아까 다락방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다락방 안에 안진뱅이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에 앉아서 뭐 이것저것 끄적이고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제 서울 송파에 있는 그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녔었는데 거기가 지금 송파는 굉장히 번화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주변에 막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과수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이제 제 어린 걸음으로는 한 1시간쯤 걸려서 학교를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과수원을 지나쳐요. 그러면 복숭아 열리는 철에 그 풋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따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따먹으면서 다녔는데 그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 학교 옆에
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도서관 같은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학교 옆에 그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이제 문 닫을 때까지 뭐 소설책, 동화책, 뭐 위인전, 뭐 만화책도 보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그 소년동화라 그러나요? 어린이 그 신문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보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제 독서량이 아마 최고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그때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봐야 뭐 어린이 도서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는 하도 이게 약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안 놀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걸 보면서 아까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1년에 한 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방학을 하면 한 달 정도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매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끝날 때쯤에 글짓기 100일장을 해요. 근데 이제 5학년 때인데 그때 주제는 제 기억에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해서 6학년을 제치고 특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상품도 되게 두툼하고 막 많아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1년 뒤에 여름 성경교를 또 갑니다. 이제 글짓기에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유사신도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학생도 아니고. 근데 주제가 바뀐 거예요.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 하나님, 그다음에 뭐 예수님.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글짓기를 할 만한 그런 신앙심이 없는 상태라서 되게 막 지금 난감해 하다가 어떻게 이제 글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 3등에 머물렀어요. 그때 이제 제 생각에 어린 마음에 그래도 내가 글을 조금 쓰나? 이러면서 좀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억이 글을 나중에 쓰게 된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자 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인데, 저도 중앙대 국문과에 입학했었을 때 우쭐했던 게 뭐 100일장 가면 항상 상 받고, 그래서 내가 글 좀 쓰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동기들하고 얘기하는데, 동기들이 전부 다 상을 받고 들어온 애들이더라고요. 그건 너만의 경험이 아니야. 그래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또 그 과정에서 또 더 열심히 쓰고 그런 자극을 통해서 더 열정을 태우는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연극을 했어요. 이때 좀 웃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얼굴로 연극을 했다고? 예, 연극을 했었는데, 이제 희곡을 쓰고, 또 배우로서, 희곡은 제가 자꾸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갔었을 때, 김재희 선생님이라고, 지역 문단에서 활동하시는 시인이면서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교지 편집을 같이 하자고, 그게 아마 대학의 국문과를 진학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같이 고등학교 때 교지를 만들고 또 교정도 보고 또 하다 보면은 뭐 글도 쓰고 선배 후배들 글도 읽고 이랬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따지고 보니까 제 평생은 편집위원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편집위원들을 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교지 편집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시절에는 신문사 기자를 하고, 대학원 시절에도 뭘 만들고 있고, 등단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편집위원하고 해서, 이게 내가 평론가가 된 이유가 편집위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두 분 시인에게도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작가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장면은 언제였을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 분 시인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올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 사이에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이미 어릴 적에 뭐 대상을 받으시고 또 대학 들어갈 때 이미 뭐 그 전에 뭐 나가서 이제 글짓기 100일장에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평생 100일장에 나가서 장려상을 그냥 입선도 못 해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왜 하느님은 나한테 아무런 재능을 안 주셨을까. 그런데도 꾸역꾸역 이제 이 길로 왔는데, 결정적인 장면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예요. 친구를 만나서, 그때 이제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 눈 뜨게 되는데, 뭐 어디나 가면 약간 좀 조숙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고등학생들이 흔히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전 보도 못하던 그런 이야기나 그 작가들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시, 소설, 또 시인, 소설가는 전부 국어 교과서에서 본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고전이라고 해서, 정선해서 교과서에 실었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내가 아는 문학 작품의 전부였던 거죠. 나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대학교 갔을 때 그 황수현 선생님이 그 명예교수로 계셨는데, 군대 가서 제가 그 마침 고등학교 선배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군대에서. 그 사람 술 먹다가 내가 그 경희대 다니다고 왔는데, 국문과 다니다고 왔는데, 우리 학교에 그 황수현 선생님이 교수로 계시다고 했더니, 그 선배 눈 동그랗게 뜨더니, 그분이 아직 살아있어? 나는 교과서에 시와 소설이 실린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1970년대니까 다 그런 작품들이 실렸던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근데 그 친구 입에서 전혀 못 들어왔던, 지금도 아마 생소한 미국의 현대 작가 존 업다이크의 뭐 달려라 토끼라는 뭐 작품 이름이 막 나오고 막 이래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 저게 뭐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를 통해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시인 소설가들 이름을 접하게 되는 거죠. 최인훈이라는 소설가가 있다. 그 다음에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시집과 소설집을 구해 읽기도 하고, 그 순간 너무 부러웠어요. 나보다 정신 단계가 차원이 한 점, 두 점, 세 점 높은 친구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좀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인간이 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쉬운 말 하면 멋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하여튼 열심히 교과서 밖에 있는 시들을 틈틈이 찾아 읽고 시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과의 만남, 그 친구 말고 또 문학에 관심 있던 친구들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면 그런 그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도 이제 시인이 되고 싶어서 대학 국문과를 가게 됐죠. 박일환 씨께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교과서에 좋은 작품만 실려있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재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교과서 밖의 시는 본인이 그냥 공부에 부담 없이, 시험 나오는 것도 없이 읽으니까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작품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교과서 시는 재미없고 부담감 있고, 교과서 밖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짜릿한 일탈의 느낌들 있잖아요. 이거 읽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런 짜릿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왠지 청소년들이 읽지 않았을 법한 이런 에러 시간 장면도 있고, 이런 느낌들이 뭐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만들고, 나는 그래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박일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교과서만 봤으면 힘 못 드셨을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김림 시인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제 글을 써야겠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16살 때 겨울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 이제 44살 되던 엄마였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뭐 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죠. 그런데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건강이 제가 나빠져서 그때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병원으로 그때 거기 서울 적십자병원인가? 그 광화문에 있는 그 병원까지 맨날 약 타러 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지쳐서 이렇게 다녔던 이제 고등학교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그 글을 쓴다든가 뭐 그런 생각은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보면 아버지도 이제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책꽂이에 이렇게 보면 약간 제가 의자를 놓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골라서 봐야 되는 이제 책들인데 이렇게 높이 올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 그 비망록을 한번 이렇게 몰래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봐서는 안 될 아버지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은근히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걸고 그랬던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억 속의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데, 16살 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처음으로 입관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 입관 장면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사람을 그렇게 이제 여물해서 이제 입관하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런 이제 장면을 보면서 엄마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한 짧게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수의를 준비를 못했어요. 보통은 이제 미리 준비하는데 44살 뭐 여인 무슨 수의를 미리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도 이제 경황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이제 간경화라서 이렇게 복수가 차거든요. 간경화는 복수가 차서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수의 대신에 엄마가 즐겨 입으시던 그 분홍 한복을 대신 이제 입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기억으로, 처음에 쓴 이제 첫 시집에 분홍빛 수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으로 시를 썼거든요. 그때. 한번 읽어도 될까요? 분홍빛 수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은 채로 잠이 드셨다. 깨워야 하는데 어머니 옷 구겨집니다. 벗고 주무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미동도 없다. 누군가 어머니를 깨우려는 내 손을 저지한다. 어머니를 이제 그만 보내드리라 한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울 수가 없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눈 감은 채 어머니 내 귓가에 속삭이신다. 내 눈물 내가 다 가져가마고 눈물 꾹꾹 눌러 담은 만삭의 배. 삼배옷 대신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고 어머니 기어이 먼 길 떠나셨다. 새댁처럼 가마에 오르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충격이 아주 오래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도 그런 결핍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림 시인의 이 미시령 시집을 보면 처음 첫 부분이 조금 그 따라 읽기에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일부의 중요한 작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홍어무침, 숯 이런 작품들은 어머님에 대한 16살 때 어머님을 여의고 그런 이제 감상이 들어가 있는 시이고, 또 아버지의 등과 같은 작품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그다음에 옥선 같은 작품은 죽음, 애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 시집을 읽었을 때 첫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시인의 경험들이 시로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부 구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화 때 꼭 그 시인의 경험들 혹은 기억들, 뭐 이것들이 남아있는 것들, 첫 시집부터 뭐 두 번째 시집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까지 이런 경험들이 이 시와 맺는 관계들, 나름의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시의 언어로서 나는 이제 경험들, 16살 때의 경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경험들이 지금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시의 언어로 됐었을 때 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독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시와 경험의 문제, 시와 언어의 문제, 개인적 체험과 경험의 문제, 이런 부분을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에 이렇게 마주치게 된 죽음이 확실히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런 죽음, 저런 죽음 어느 정도 이제 수긍도 하고 이해도 가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가 경험한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제가 시를 쓰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집에는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미시령 시집을 이렇게 엮을 때 이 시를 이제 목록을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나누는데 제 시가 이제 조금 뒤로 갈수록 사회적 이슈를 다룬 그런 시편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무거운 주제를 앞에다 놓으면 또 좀 읽기에 지루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 콩밭 너머라는 시를 맨 앞장에 배치를 했는데, 이제 콩밭 너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칠갑산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콩밭 너머라는 게 옛날에 저기 6시 내 고향이라는 거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 어촌이나 농촌 찾아가서 이제 그 리포터가 질문하고 이러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그 리포터가 그 혼자 있는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어디 먼데 갔어? 콩밭에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리포터가 천진하게 언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50년 됐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저는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좀 찡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정말 막 손이 가는 것도 많고. 근데 50여 년 동안 그 할머니가 혼자 보냈을 그 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찡하니 그런 느낌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콩밭 너머라는 시를 거기서 구상을 해갖고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홍어 무침은 우리 엄마가 참 드라마틱 하셨어요. 돌아가신 날도 그러니까 12월 23일 밤 12시 20분인가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틀장을 한 셈인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전화도 사실 집집마다 있는 집도 좀 드물고, 그래서 그 구로동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이제 엄마의 부고를 전하러 제가
이제 가는 길인데 기억에도 조금 가물가물하죠. 몇 번 가본 길도 아니고 또 구로동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이제 홍어 무침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제가 시장 메모에 쓴 내용이 이제 급성 간염으로 발병한 엄마의 병세는 3개월 투병 끝에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손을 놓았다. 44살의 짧은 생애가 준비 없이 이별을 고했다. 엄마의 부고를 전하러 한두 번 가본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던 외삼촌 댁. 경황도 없이 차려내온 밥상 위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홍어 무침이 올라왔다. 어릴 적 유독 편식이 심했던 이유로 육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고 생소한 음식에 대한 거부가 강했었다. 입안에 미끄러지던 그 홍어의 연골은 잘 씹히지도 않고 슬픔처럼 즐겼으며 짙은 폐허가 담긴 맛이었다. 바닷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납작 엎드린 슬픔, 바닥을 기어본 존재만이 가지는 저항의 맛, 이렇게 이제 시장 메모를 써놨었는데, 이제 성탄절에 제 이제 엄마 장례식을 하러 이제 연구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냥 바람도 정말 이렇게 회색 비치고, 막 나뭇잎들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굉장히 쓸쓸한 저기 성탄절 아침이었는데, 그때가 77년도니까 그 대학가요제,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이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뜻 그 음악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래서 한동안 그 노래를 되게 주문처럼 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시 한 편 읽어주세요. 아, 예? 어떤 홍어 무침을 읽을까요? 아니, 이거 홍어 무침 말고. 그러면 잠깐 시인이 직접 낭송하는 본인의 시 좀 들으면서 또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시를 낭송을 하고. 제 신데도 어디다 돈지도 몰라요. 어떤 거 읽으시려고요? 65쪽. 정작 미시령은 빠뜨렸네요. 미시령이 워낙 험준한 곳이라서 미시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시령. 가파른 고립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오래전 종적을 감춘 길. 나보다 앞선 이들이 태고의 침묵 속으로 가는 동안 나의 눈동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역에 고정되었다. 여전히 산마루는 왕강이 그물 그은 채 다가오지 말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걸음들이 경기 앞에서 돌아섰을까. 금단의 선을 넘은 이들은 돌이 되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저마다 제 몸 가득 묘비명을 새긴 채. 김님, 여기기 깃들다. 속초 밤바다에 누워 낮에 두고온 미시령을 꺼내어 본다. 한치의 접근도 허락지 않던 도도한 자태. 연신 차 앞 유리를 훔쳤다. 밀어낼수록 더욱 두꺼워지던 안개. 멀미가 일었다. 바다를 배회하다 극한에서 일어서는 유빙. 미시령은 혹독한 추위 앞에서야 제 높이를 회복한다. 여기 최정천 시인이 앉아 계신데 이 미시령 시에 대해서 세안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로서 해석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미시령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가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험준한 고개 속에서의 풍경들과 마음의 풍경들, 이런 부분들, 또 절묘하게 그 조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바다의 풍경과 산의 풍경들, 거기에 마음의 풍경들을 겹쳐내는 이런 시로서 의미가 있고 또 각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제작으로 삼았겠죠. 이 시에 대해서도 한번 시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저희는 해외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제주도 외에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숨겨진 곳들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서쪽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일주일치 이제 일과를 마치면 어느새 동해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동해로 이제 가는 길이 보통 그 이제 설악을 넘어서 동해 쪽으로 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한계령 아니면 미시령. 근데 보통 그 당시에 한계령은 참 많이들 가셔요. 접근이 좀 쉽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미시령은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굉장히 험준하고 이래서. 근데 저희가 움직이는 시간이 주로 이제 이렇게 새벽녘이나 안개가 굉장히 그때 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험해서 안개를 거치고 정상에 가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정상에 가면 정상이다 이제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 환호가 끝남과 동시에 내려가는 게 급경사예요. 그래서 급경사에서 또 바로 커브가 이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빈번한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찔한 경험을.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세워두고 이제 한참을 이제 미시령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 그 계곡이 굉장히 까마득하게 안개 속이지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미시령에서 이제 조난 사고도 많이 있었고 또 그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잘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작게 무슨 비석같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포개는 게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여기서 불행한 사고를 당했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미시령이라는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미시령이 거기 동서관통 그 도로가 생겨서 사람들이 미시령을 그냥 일부러 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가는 길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시령에 너무 몰입을 한 건지 미시령 자체가 굉장히 외로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끔씩 미시령에 가시면 좀 눈길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일환 시인의 귀를 접다 이 시 딱 받았을 때 저는 천색종에서 박일환 시인한테 헌정 시집을 바쳤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인상적인 장정이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시에서 이제 굉장히 섬세한 면모도 있지만 강렬한 목소리들, 남성적 목소리의 시들도 있고 해서 이 응축되어 있는 힘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 시 속에는 일부 이제 그런 시들이 있는데 좀 역전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상식을 다시 거스르려고 하는 시적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또 시인의 감성인 것 같습니다. 너머를 향해 가다라든지 멈춤이라든지 엇갈린 슬픔, 개와 죽구릇 같은 시들은 분명한 의도성을 갖고서 아마 저는 이제 이걸 계열로 묶어냈지만은 분명한 의도성을 갖고서 시를 창작하시고 쓰신 것 같습니다. 또 박일환 시인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국어사전 다시 쓰기, 국어사전 비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들, 이런 작업들이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비판적 관점이 발휘하는 시인의 비판적 관점, 시인의 비판적 사고가 시 속에서 빛나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존 상식을 다시 쓰는 시쓰기 작업,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원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시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인이 현실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정적 동일시라든지 서정적 언어 속에서의 어떤 곤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빛나는 지점이 되면은 아주 멋진 그 시들이 창출되기도 하고, 또 비판 의식의 날카로운 성취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시인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작업들을 시도하게 되셨고, 또 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원 선생님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봤을 텐데, 본인에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뭐 어떤 책을 들겠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주로 이제 뭐 어떤 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또 혹은 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읽었던 대학 교양국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좀 그 생뚱맞을 수 있는데, 지금도 뭐 대학에서 그 교양국어 1학년 때 따로, 그때는 대학 자체에 대해서 없어졌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아마 그 대학 교수들이 자체 그 교재를 만들어서 1학년이니까 교양 수업 교재로 대학 교양국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글 읽는 걸 좋아하니까 와서 쭉 봤죠. 뭐 재밌게 잘 읽었어요. 맨 뒤에 가서 글을 한 편 읽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글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범생이로 살았거든요. 학교 시키면 절대로 1mm도 어긋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기억 속에 고3 때인가 이제 그때 보충 수업을 하는데 이게 다 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일종의 그 당시에 연판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부 서명해가지고 교장실에 갖다 주겠대. 보충 수업 이렇게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떻게 감히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요구를 해? 난 그런 거 무서워, 서명 못해. 한 60명 중에 우리 반 딱 2명 서명을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불주신 강조기간 옛날에 많이 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뭐 캠페인 시대였죠. 그러면 딱 규격을 정해줍니다. 가로 2cm, 뭐 세로 6cm 막 이래요. 문방구에 팔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헝겊을 오려가지고 그다음에 빨간 펜으로 불주신 강조기간 써요. 그럼 제가 자로 딱 재봅니다. 2cm인데 2.5cm잖아. 엄마 이거 안 돼. 나 못 달고 가.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꽉 막힌 뭐 이런 인간이었죠. 근데 그게 깨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한 달도 안 걸려요. 대학 들어가서 처음에 제가 문학회를 들어가는데 글 쓰고 싶었으니까 문학회 동아리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엔 동아리란 말이 안 나오고 서클이라는 말 많이 쓸 텐데 딱 보니까 문학회 모집 공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옆에 변혁 시대의 문학, 경희문학회. 그 변혁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건 눈에 안 들어와. 경희문학회, 문학회라는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문학회를 들어갔죠. 그러면서 죽으라고 선배들 시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이상한 책만 읽으라고 그러고 뭐 전환시대의 논리 뭐니 이영희 교수 책 읽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80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5월 광주가 일어나던 그 해예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위를 시작했는데 3월 10일 좀 넘어서 시위를 시작해서 막 스크럼짜고 막 돌아요. 그때 문학회에서 만난 선배들이 스크럼짜고 돌다가 날 보고 막 야야 박유환 일로 와 이럴 때거든요. 그럼 무서워서 전 강에 있습니다. 막 도망 다니고. 그러고 나서 열흘 만에 내가 그 스크럼을 같이 짜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인데 그 변화의 그 원인을 제공한 책이 아까 말한 대학 교양국어 책이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제가 다니는 경희대학교는
역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시는 무관학교로부터 출발한 학교인데 그 조용식이라는 젊은 사람이 50년대 인수해가지고 28살 인수해가지고 쭉 키워온 학교거든요. 흔히 말하는 교주예요. 교주 총장이. 그때 그래서 선배들 제일 먼저 한 게 시국 그 시위가 아니라 학내 민주화 족벌체제 총장 물러가라 였거든요. 근데 교약 구호책에 뭐라고 적혔냐면 뒷산 이름이 고왕산이거든요. 근데 고왕산이 너무 그 기운이 세서 터가 안 좋아서 거기 터를 잡는 사람마다 다 망해서 나가는데 조용식 총장님이 자리를 하자마자 경희대학교가 번창하시고 막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경희금강에 돌 몇 개 세워놓고 경희금강 막 해놓고 총장님이 도로 하나하나 놓으시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김일성 찬양보다 더하네?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대학 교수가 이 한 개인을 그렇게 찬양하는 이걸 말 그대로 교양을 위한 책이라고 글이라고 써서 대학교 책에 실어? 제가 아무리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범생이로 딱 틀에 박힌 생활을 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이제 어떤 비판적인 인식, 그 뭔가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한 건 그때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의심해 봐야 된다. 좋은 말로 돼 있는 것들, 그 너머의 진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내 시의 그 오창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내 시 속에 전개되어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제 국어사전 비판이랄지 우리말에 대한 책을 많이 냈는데, 뭐 다른 모든 행위도 정치도 다 말로 하지만 특히 시를 쓰는 사람에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언어가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촉수를 늘 예민하게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낱말들, 어휘들이 이게 정말 당연하고 정말 이 뜻으로 통용되는 게 맞는가? 뭔가 뒤에 다른 음모나 음흉한 뭔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를 의심해보는, 항상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 낯선 의미를 이제 발굴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말로 예를 들어서 뭐 문화상품, 문화산업이라고 할 때 과연 문화와 상품 산업을 연결시켜서 말을 만드는 게 맞는 거야? 녹색 성장 그러면 녹색과 성장이 과연 어울리는 조합이야? 김림 시인 시집을 보니까 여기 쭉 읽다 보면 이게 희망퇴직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희망퇴직이란 말이 맞는 거야? 그 당사자들이 정말 다 희망해서 퇴직을 한단 말이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기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은 위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의 그 논리가 투영된, 그러니까 낱말은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아요. 어떤 용어들은 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용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거든요, 밑으로. 물론 민중들도 말을 만들죠. 그건 주로 그냥 어떤 속어 형태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많이 쓰지만, 고상한 용어는 전부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지식과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거든요. 그런 언어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허위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뭔가 뒤집어서 보여주고 속된 말을 까발리는 이런 작업도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책도 좀 쓰고 그런 인식이 또 제 시창작에도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뒤에 간식이 있어요. 간식 먹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도 좀 드시고, 화장실도 좀 드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간식 먹는 건 이상한데요. 쉬는 시간에 간식 먹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또 인사도 좀 하시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10분에 같이 또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0분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사회적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훈훈해진 것 같습니까? 휴식 이후에 조금 더 애틋해지신 것 같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또 다독여 주기 위해서 박일환 시인께서 시인이 선정한 본인의 시를 낭송하고 오프닝처럼 낭송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시를 읽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뭐 시부터 읽으라고 하시니까 혹시 시집 갖고 계신 분은 86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6쪽에 그 시가 좀 길긴 한데 하여튼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했던 하루. 부평구 평온로 60일 인천 가족공원 묘역 깊숙한 안쪽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8주기 추모식.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고 인천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오고 몇몇 국회의원이 오고 지역단체 내빈과 유가족들이 오고 행사장을 둘러싼 벚나무마다 벚꽃들 환했고 하늘과 구름은 마냥 평온했고 행사 무대를 장식한 꽃들도 너나 없이 차분했고 이 모든 풍경의 주관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니 그 앞에 숙연함을 갖추어야 할 시간. 국기에 대한 의례로 행사를 시작하며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을 때 나는 차마 손을 들어 올리지 못했네. 이게 나라냐?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던 그날 이후 가출한 국가가 돌아왔다는 소식 아직 듣지 못했으므로 내가 기억하고 맹세해야 할 건 국가나 국기가 아니었으므로 일반인과 희생자라는 말의 결합해주는 묘한 슬픔만 곱씹고 있었네. 그런 중에도 식은 정해진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이어졌고 추모 공연에 이어 추모객들의 헌화까지 끝나갈 무렵 조용히 자리에서 빠져나왔네. 다른 일정이 없어 곧장 집으로 갔더니 빨리 돌아왔다며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망자가 되어 돌아왔던 그이들과 달리 식탁 앞에 앉아 느긋하게 점심을 먹으며 사후의 평온보다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안락한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네. 실종된 국가보다 현존하는 가정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지도 알 수 있었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내 방에다 나를 가두었으나 격실의 공포 같은 건 따라오지 않았으니 희생자 아닌 일반인의 하루는 그렇게 평온했네. 평온이라는 언어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들리게 하는 시고 또 시가 시의 서정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울림이 있도록 하는 그런 시로서의 의미를 담은 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은 세월호 사건과 아주 각별한 안산하고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또 배를 생각해도 그렇고 또 일반인 희생자를 생각을 해도 그렇고 저는 여기 얘기하는 8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 풍경이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그려지는 듯한 이야기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인께서 이 시 속에 충분히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시의 전후의 이야기 혹은 뭐 세월에 대한 이야기 여러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 인천을 소재로 한 거고, 부평구에, 혹시 인천 가족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때 교사였기 때문에, 특히 교사들이 더 많은 충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이자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뭐 추모시도 많이 썼고 그 당시 그 약전 작업할 때 참여해서 약전 쓰는 것도 같이 했고 그 몇 달 동안 그 안산에 가서 그 제가 교육문화 창작회라고 속해 있는 단체가 있는데 교사 문인들 단체예요. 그 6개월 이상을 매주 가서 한 명 한 명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추모시를 다 일일이 써가지고 6개월간 그 낭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월에 간 소설 한 편 썼고요. 그게 제가 글 쓰는 사람 쓰였던 책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산은 알고 그쪽에 뭐 추모관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인천에도 추모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에 사는 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가족공원 그 안쪽에 가면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 희생자들만 따로 그 모아서 이제 추모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마침 그 인천 작가의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거기 작가들이 이제 르포를 한 편 쓰게 됐어요. 그쪽 직접 그 인천 추모관 찾아가서 그 관계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 가봤죠. 그러면서 좀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이제서 여기로 왔나? 그리고 왜 여기는 똑같은 희생자고 똑같은 안타까운 죽음인데 어떤 그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이 덜 닿는 곳이 되었나? 그 다음 글 쓰는 사람은 누구나 찾아가는 곳이 아닌 그렇지 않은 발길이 덜 가는 곳 뭐 이런 쪽을 더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때 만남을 기화로 해서 제가 몇 번, 요 8중에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춘보식 행사 아니면 다른 행사 가면 제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가보려고 그러고 어제 그 추모관 주최로 또 세월호 관련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지난주에 한번 했고 어제 했는데 그 로그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번에 상영한 것이 그때 그 잠수부들 이야기예요. 그 인양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인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역시 실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그때 그 죽음을 목도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기억에 많은 상처를 남기겠어요. 트라우마에 걸려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 실종한 국가가 돌아오지 않았다를 딱 이태원에서 우리가 그대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바로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1주기입니다. 그 시기와 이런 게 딱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시를 좀 읽어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골랐던 시입니다. 또 여러모로 우리가 그 추모 애도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고 또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그 김림 시인이 2011년도에 시집을 냈어요. 그게 꽃은 말고 뿌리를 다오이고 12년 만에 2023년 12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미시령을 냈어요. 그래서 이 첫 시집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시적으로도 또 더 단단해졌을 거고 또 스스로 변화에 대한 감각들 아까 잠깐 우리가 첫 시집에 실린 시를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좀 가졌지만 시적 변화에 대한 생각들도 있을 것 같고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평가나 혹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격차, 낙차, 혹은 12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김림 시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문단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한테 주는 상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건 제 차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꽃은 말고 뿌리를 다오 그 첫 시집 내고 나서 12년 동안 딱히 뭘 했나 사실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했지 보니까, 이제 첫 시집에는 제가 주로 이제 왜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보다 보면 남의 상처에는 이 느낌이 잘 이렇게 공감도 좀 덜 가고 신경도 좀 덜 쓰이고 그랬다면 그 12년을 지나오는 사이에 어떤 조금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내 심정을 벗어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사회 격변기였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 12년 동안. 그래서 그때 어떤 사회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이제 시의 그 효용 가치라고 하나요? 이제 시인은 시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뭐 좀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그 시인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시인은 생강굴의 토끼 같아야 한다고. 그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생강굴의 토끼. 또 잠수함의 토끼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출처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충청도 쪽에 가면 생강굴이 많아요. 생강을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 굴 같은 걸 파서 생강을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이 생강에서 그 가스 같은 게 이제 부패하면서 가스가 방출이 되는데 그 생강굴을 이제 그 공기를 순환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이제 일상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질식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토끼가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대요.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그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토끼를 들여보낸 다음에 이제 토끼가 나오면 이제 그때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인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제 감지 반응이랄까? 어떤 이제 불길한 기운이나 뭐 그런 걸 느끼면 시로서 그걸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시인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제 사건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일도 많았죠. 뭐 세월호도 있고 또 그 전 대통령 이제 탄핵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걸 이제 시에다 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선을 제 밖으로 돌려서 시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조금 또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게으름을 굉장히 오래 부려봤죠. 네, 이 집을 이제 묶으면서 이제 제가 쓴 걸 보니까 기후 환경에 이제 대한 그런 이제 자각이라는 시를 미구애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다가 담아봤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돌고래 변사체가 이렇게 막 해변으로 밀려오고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그 기사 같은 게 났었어요. 근데 그 돌고래가 지식사 했다는 말을 이해가 가시나요? 그 돌고래가 이렇게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사인이 지식사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지식사인가 했더니 이 돌고래가 이제 사람들과는 이제 환경이 자꾸 쫓겨가니까 바다로 갔는데 그 낯선 이제 물고기 뭐 서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삼켰나 봐요. 그러면 그런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숨구멍을 막았다 그러나요? 그 낯선 물고기가 이제 숨구멍을 막아서 지식사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그 해악 같은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실직자들의 고통, 그 희망퇴직, 그것도 주변에서 이제 제가 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담아봤고요. 또, 그, 송파, 그 세모녀 사건인가? 그래서 이제 가난 증명서라는 또 시를 쓰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옛날에 어릴 때 가정환경조사서 다 써보셨죠. 근데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거 쓰는 거 문제 일이 아니지만
사실 뭐 집이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체크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 이런 거 자가고 월세고 사골세고 이런 거 쓴다는 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난 증명서를 이 사람들이 이제 제출을 해야지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이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조차도 이제 싫었던 거죠. 없는 사람들이라 해서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증명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고 해요. 웬만큼 철저하게 그거를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자니 그냥 그런 길을 택한 우리 이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써보자 하는데 아직은 뭐 시적 표현이 연결지도 않고 아직도 풋풋합니다. 그냥 좋은 말로. 그래서 포부는 거창한데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언어적인 좀 성숙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림 시인이 이제 본인의 소개를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또 작가들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하는 부분 이런 활동도 중요한데 이런 활동이 또 시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또 시인의 가능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생활 속에서 또 타인의 관심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는 것하고 다른 작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혼자 고민하는 거는 지속성이나 혹은 연결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은 같이 고민하고 더불어서 현장에서 목격하고 하면은 아까 이제 지속성이나 또 깊이적인 측면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성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농담 좀 할게요. 김림 시인이 게으른 시인한테 주는 상이 있으면 수상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지런한 시인한테 주는 상이 있으면 바로 옆에 박일환 시인이 오늘 여러분 행운이십니다. 행운이십니다. 가장 자칭입니다. 자칭 가장 게으른 시인. 자칭 게으른 시인, 그 다음에 가장 부지런한 시인. 사실 저는, 박일환 시인이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제, 책이 나오면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러면 귀하게 보고 그러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간격이 너무 짧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박일환 시인께서는 이번 시집이 몇 번째 개했습니까? 시집으로서만 책은 더 많습니다. 6번째 시집입니다. 6번째 시집이에요. 그래서 지는 싸움 어제 2013년 뭐 대표적으로 덮지 못한 출석부, 등 뒤의 시간, 그리고 길을 접다 이런 시집을 6번째 이제 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 시집 만렙을 찍을 때까지가 있고요. 또 동시집 토끼라서 고마워 작년에 나온 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 독립선언 의성 의태의 발견 같은 인문학서도 출간을 하셔서 모든 선생님들이 박일환 시인 같으면은 한국 인문학계는 너무나 풍성해지고 한국 문학계는 너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퇴임하시자마자 너무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우리는 가장 열심히 쓰는 시인에게 상은 없지 않은 박수를 쳐주실 수 있죠.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부끄럽게 왜 그러십니까? 예. 시 쓰는 존재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셨고, 또 생활인이셨고, 또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언어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또 시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집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뭐 마늘 까는 얘기도 나오고, 뭐,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들, 또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생활인으로서의 나와 시인으로서의 나는 뭐 이렇게 쉽게 시로 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불화의 또 한 장면을 우리가 평온했던 하루라는 시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요. 또 이런 불화가 시인의 정치성이라고 얘기하면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꼭 정치가 얘기 아니라 시인의 감성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정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시인의 정치성과 또 우리가 일상은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또 시인이 바라보는 비판적인 세계는
불화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데 시인이 어떤 때 시인으로 전환되는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떤 때 시인을 갖고 있는지 뭐 지난번에 같이 술자리에서는 제가 아는 옆에 분이 박일환 시인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 때 동시를 쓰세요? 동시 쓰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정체성이 이제 변하는 어떤 순간이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시쓰기와 글쓰기의 경험 그리고 동시를 쓸 때 청소년 시를 쓸 때 혹은 시를 쓸 때 어떤 변화된 마음가짐 혹은 인문학자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또 그 정신의 기저에는 아까 스스로 고백하셨듯이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들이 깔려 있다는 건 전제를 하더라도 그런 정체성의 변화 혹은 시를 다른 글을 다룰 때 변화된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요약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그 시인과 시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보고 시인을 만났더니 내가 시를 통해서 받았던 인상과 전혀 딴판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시인을 보고 나서 실망했다. 뭐 이런 그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이란 존재와 그 사람이 써낸 시인은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그걸 가능하면 일치시켜야 된다는 쪽에 좀 서 있는 편이에요. 내 삶과 내 시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 자꾸 경직되거나 자유롭게 또 발랄하게 그 시선을 펼쳐나가는데 한계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교사였잖아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뭔가 도덕성이랄지 지켜야 될 윤리랄지 이런 걸 많이 강요를 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근데 초기에 제가 습작할 때 제가 17살에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먹었다 37에 됐는데 딱 20년 걸렸거든요.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습작할 때도 같이 시공받은 그 교사님들이 있었는데, 당신 시는 도덕과 교훈이 아니야. 당신 시는 좀 더 축축해져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등단할 때 그 추천인이 박연근 시인이었어요. 작고와 시인. 인천 작가회 활동할 때, 어느 하루 이제 술 마시고 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엉덩이 뻥 차는 거야. 박연근 씨 엉덩이 뻥 차더니 내가 말이야, 선생 치고 시 잘 쓰는 놈 못 봤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시에, 초기 시 특히, 그런 어떤 경직된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게 많이 드러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시를 쓰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 딴에는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완전히 벗어버리진 못했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과 자기 시가 일치돼야 한다는 쪽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시를 쓰려면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죠. 제가 이제 교육시를 쓰고 또 청소년 시를 쓰고 한 이유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박성호 시인이 청소년 시라는 걸 처음 들고 나왔을 때, 남빨강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오로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그려내는 시를 쓸 수 있구나. 그런데 전국에 수많은 교사 시인들이 있는데 박성호는 교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교사 시인들이 이런 작업을 안 하고 박성호 시인이 먼저 했을까? 그러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과 늘 같이 있으니까 나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시를 쓰게 됐고, 그게 뭐 동시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시를 쓴다는 것, 아까 말한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시가 나온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늘 어떤 기교만 가지고 시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늘 자기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사람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 이게 먼저다. 그게 없으면 시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윤동주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간단한 동시에 오줌 싸기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줌 싸기 지도. 애들이 이제 어릴 때 뭐 오줌을 싸면 요에다가 이렇게 흥건히 젖으면 아 이놈 또 요에다 그 지도를 그려놨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비유는 비유지만 아주 뭐 너무 흔한 비유죠. 근데 윤동주 시에는 오줌 싸기 지도를 보면서 그 오줌 자국을 보면서 그냥 지도가 아니라 아빠가 돈 벌러 간 만주 땅 지도인가라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애가 싼 오줌 자국을 보고 만주 땅 지도를 떠올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윤동주만이 거기서 만주 땅 지도를 이렇게 떠올렸다는 거죠. 그럼 그건 평상시에 윤동주가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조선 땅에서 먹고 살기를 힘들어서 만주로 북한으로 그렇게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100만 명 이상. 늘 그런 행렬을 바라보면서 늘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했던 왜 저래야 되나 왜 저렇게 자기 땅을 버리고 저 황량한 만주 땅까지 가야 되나 이게 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애가 싼 오줌 자국을 보면서 만주 땅 지도를 떠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 고민이 먼저다. 시가 먼저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게 그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존재는 늘 시대와 불화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뭐 많은 사람이 아주 너무 이제 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체제와의 불화, 시대와의 불화가 시인의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을 너무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경직되게 드러나면 안 되고 그걸 체화해서 문학적인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하는 건 이제 그 시인의 능력일 테고 여전히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그 지금도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일상에서의 어떤 불화는 그렇죠. 제일 큰 불화는 집에서 있죠. 뭐 가정에서 아내와의 불화 뭐 이런 거죠. 뭐 우리 아내 참 좋은 분인데 이런 거예요.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너는 너밖에 몰라. 너 맨날 네 방에 틀어박혀 너를 위한 글만 쓰지. 너 우리 집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니? 뭐 이런 이야기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인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내가 꾸려가는 교사일 때는 교사의 삶이 있고 집안에서는 가장의 삶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일치시키지 못하는 게 집안에서의 내 역할. 뭐 이거 잘못하고 전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책만 죽어라고 내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 말 있으면 별로 안 좋죠. 내 아내는 뭐 대단하네라고 하면서도 좀 이렇게 불만이 좀 있겠죠. 그리고 농담삼아 이야기하면 당신 말이야 앞으로 시 쓸 때 절대 나 등장시키지 마.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시를 쓰면 약간 꼬아서 이렇게 비틀어서 많이 시를 쓰다 보니까 옛날에 첫 시집에 그런 시를 들었어. 시 제목이 하필이면 우리 마누라 재소원 붙은 날 뭐 이런 제목을 썼더니 내용은 뭐 그게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자기 등장시키지 말라고. 하여튼 제가 살아가면서 갚아야 될 빚인데 어렵습니다.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집에 또 혼날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 했다고. 하여튼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의 역사를 보면은 시적 경향이나 내지는 어떤 뭐 창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방가르드로서 기교가 뛰어나고 또 발랄하고 발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방가르드의 최대 약점은 어떤 거냐면 계속 기교가 뛰어나고 발상이 발랄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반짝한 존재라는 거 이런 거죠. 네, 박일환 시인은 삶과 시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었을 때는 나중에 점점 더 좋은 시가 나오는 형태들 그리고 반짝하는 것들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들 지속 가능하고 또 그 지속 가능한 것이 더 시적 성취로 이어지는 시가 이런 안간힘 아까 오늘 우리가 하나 건졌습니다. 안간힘이라는 그 시적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 박일환 시인의 하나의 비밀을 알았는데 이런 거죠. 박일환 시인이 이렇게 점점 더 생산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순이 없고 시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오히려 점점 더 그 모순이 좁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던 대화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인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시의 이야기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시의 이야기성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일제강점기의 임화라는 시인의 서정서사시라고 하는 장르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인들이 그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의외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또 그 기억에 오래 남는 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김림 시인의 이야기성과 박유란 시인의 이야기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림 시인의 이야기성을 제가 높게 좀 평가하고, 인상적이었던 시는, 어떤 본능과 같은 감각성들, 또 구름의 서사와 같은 운유적인 것들,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비유적인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이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는 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호한 시네라고 얘기하고 추상적인데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런 감각성의 울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 세계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이런 시들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성과 관련돼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본능 같은 경우에는 실화입니다. 제가 이제 피를 직접 보면서 쓴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새 책을 이렇게 손에 쥐면은 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손을 베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칼에도 좀 많이 비죠. 특히나 여자분들은 또 이제 칼을 더 잘 만지니까. 근데 이 칼에 베인 상처는 의외로 깨끗하게 아물고 또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새 시집을 사서 이렇게 들추다가 이제 손을 베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이렇게 생각보다 아프다 막 이런. 그리고 쉽게 이제 물론 약은 바르겠지만 쉽게 낫지도 않아요. 종이에 베인 그 상처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딱 들은 게, 종이가 원래 나무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자기의 전생인 나무를 생각하면서 어떤 방어 자세를 취한 게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가 이제 평온하게 숲에서 있을 때 허리가 딱 잘려가지고 오잖아요. 와서 이제 쪼개지고 짓이겨지고 압착되고 하면서 이제 종이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렇지만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가 어떤 그 나무의 원한이라 그럴까? 뭐 어떤 그런 서슬퍼런 그런 방어 자세를 갖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책을 만지지만 그런 거에 이제 손이 베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이가 나무의 얘기를 대신 전해주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고요. 구름의 서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20층인데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참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늘을 이제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하늘이 예쁠 것 같아. 그죠? 안 봤는데. 근데 하늘의 구름이 막 이렇게 이제 모양을 관찰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었다가 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사자처럼 변했다가 아니면은 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변하는 걸 보다가 이제 시상 떠올라서 이제 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름은 결국 낮은 곳에 이제 비가 되어 흐르는 게 마지막 종착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구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일생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순진한 뭐 양떼처럼 뭐 강아지처럼 이런 이제 모양을 보면서 그런 이제 사람의 그 일대기처럼 그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게 돼서 했는데 그 구름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뭐 상충은, 중충은, 하충은 그렇게 하는데 구름은 결국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제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그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뭉쳤다가 흩어지고 뭐 뒤돌아서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구름과 어떤 인생도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또 박일환 시인의 시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 시인의 이야기성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뭐 비판적인 것들, 혹은 우리가 같이 낭송했던 불편함의 서정, 또 좀 전도되고 역전적으로 좀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관습적으로 생각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이런 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표제작이죠. 저 처음에 실린 늑대와 칼이라는 작품하고 또 시를 위한 진화론, 이런 작품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의 도도한 언어들, 혹은 거침없이 가는 듯한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시가 뭐 시인에게는, 박일환 시인에게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이 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처음에 실은 이제 늑대와 칼을 인상 깊게 읽었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이 시는 사실 뭐 그 욕망에 대한 시인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뭐 인간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쓴 시들은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면 그 욕망의 절제를 늘 이야기하지만 절제가 무지 어렵잖아요. 욕망은 늘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욕망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욕망이란 건 물질적인 부분으로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쪽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쪽에 대한 뭐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본질은 같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남현희 전 청조비 이런 사람들의 이런 가입성 이야기도 사실은 밑바탕에는 욕망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끊임없이 탐닉해 들어가는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속성이 그런 게 아닐까. 그것에 대한 뭐 경고, 경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망이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욕망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 자체가, 모든 건 인간이 문제인 거죠. 인간이 문제인데, 예전에 박노해 시인이 누구야 실상사에 있는 도법순인가에 대화 나눌 때 그랬어요. 박노해 시인이 인간만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도보선대가 인간만이 희망은 무슨, 인간만이 문제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게 인상에 딱 남아 있는데, 인간이 문제죠, 뭐 결국은. 욕망이란 것도, 저도 욕망이 있습니다. 시인이니까 좋은 시인이 되고 싶고, 유명한 시인이 되고 싶고, 좋은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고 싶고, 모든 시인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인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 다 해먹는다. 문예지에 지방에 있는 시인들이 실어주지도 않고 맨날 홀대하고 푸대접하고 이런다. 그때도 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 잡지 하나에 전국에 시인이 몇만 명인데 어떻게 다 실어줍니까? 물론 당신들은 그렇게 홀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중앙을 향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결국 자기도, 본인도 중앙을 향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욕망의 표현입니다. 다른 욕망을 가지십시오. 중앙 문예지에 실리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 어디 나가도 지방에 실려도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정말 좋은 시를 썼다, 쓰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좋은 시를 쓰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아무리 숨어 있는 시라도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긴 하죠. 늘 항상 우리 사회는 모든 게 구획되어 있고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별구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좋은 욕망이란 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우선 좋은 시를 쓰는 것, 정말로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잘 썼다는 시를 쓰겠다는 그 마음, 그쪽에 그런 욕망, 뭐 다른 말은 건강한 욕망이라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 정도만 하죠. 예. 오늘 우리가 이 10월에서 대화를 하면서 두 시인의 삶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시와의 인연, 그다음에 시세계, 시집, 작품 이렇게 이게 이제 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서 큰 틀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시세계 시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두 시인에 대한 이야기이자 문학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4명과의 대화이기도 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김림 시인은 미시령을 내고 나서 박일환 시인은 귀를 접다를 내고 나서 어떤 변화를 예감하시는지, 그리고 또 김림 시인은 자신의 시적 지향을 작심 없이라는 마지막 시에서 밝히셨고, 또 박일환 시인은 귀를 접다와 같은 작품에서 밝히기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시집을 내니까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좀 남 앞에 나서는 거를 잘 못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런데 그런 이제 수줍음이 시를 쓰는데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을 옆에 계신 박 선생님은 참 많이 내셨지만 저는 어떤 그 시집을 내게 되면 어떤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막 궁리를 이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겠죠. 근데 이게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신경이 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집을 엮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자꾸 차일피일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버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가수들은 자기의 그 노래 제목대로 인생이 풀려간다는 뭐 통계라긴 좀 그렇지만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자기 데뷔곡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희망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 첫 시집이 이제 꽃은 말고 뿌리를 다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꽃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뿌리보다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뭐랄까, 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꽃을 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힘이 더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인삼꽃보다 선생님 인삼뿌리가 더 귀합니다. 물론 인삼꽃이 있어야 뿌리가 더 튼실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그 첫 시집은 이제 그렇게 해서 냈고, 두 번째 이제 미시령을 내는데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 미시령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운 이름을 택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내는 시집은 조금 더 수월한 이름으로 모색을 좀 해봐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 정도 했습니다. 예,
저는 요 시집에 그 뭐 귀를 접다 해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짧은 그 미안하다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수많은 시인들이 그 창문을 노래한 시를 굉장히 많이 썼죠. 창문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아무도 창문을 받쳐준 창문 틀에 대해서 쓴 시인들은 없더라. 나도 뒤늦게야 창문으로 존재하려면 그걸 받쳐준 창문 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못했을까. 이제서야 겨우 창문 틀을 눈에 담게 된 내가 좀 미안하다. 이런 그 짧게 쓴 시가 있거든요. 보통 시인은 시인이라는 존재를 뭐 곡비란 말도 표현하고 그 타자, 이웃, 다른 사람들의 사연과 이걸 받아 적는 사람, 받아쓰기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시인들이 결국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 혹은 아예 입조차 없는 존재들, 그들의 말을 내가 받아듣고 잘 옮겨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던 거고 내 시작업에 어떤 밑바탕을 이룬다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철저하지 못하거나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 뭐 사막도 있지만 초원도 많아요. 초원에 가면 들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가면 들꽃이 안 밟을 도리가 없어요. 지치는 들꽃이니까. 그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가 뭐 완성도가 이래가지고 시집에 실지는 않았지만, 들꽃에게 미안하다. 내가 가는데 들꽃이 밟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갔어요. 이번 여름에 갔다 왔는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들꽃, 꽃이야. 꽃은 아름답다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그냥 풀이 있어요. 그럼 풀을 밟을 때는 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이 번져 가더라고요. 내가 시를 쓰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또 학생들에게 할 때 한 발 더 들어가. 생각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더 따져봐. 더 깊이. 라고 했는데 나 역시 한계가 있었구나. 꽃은 아름다운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밟으면 미안한 거고, 풀은 하찮은 거니까 밟아도 안 미안한 거고 라는 이 정도의 고정관념에 내가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내 생각의 폭을 더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서정홍 시인이 쓴 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정홍 시인은 이제 농부 시인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쓰는 분인데, 그 시에 그런 게 있어요. 상추밭에 물을 주는데 옆에 있던 꼬마가, 소년이, 아니 아저씨 왜 상추에만 물을 주고 그 옆에 있는 강아지 풀에는 왜 물을 안 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똑같이 자라잖아요. 왜 강아지 풀에는 물을 안 줘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정호 시인도 시인이니까 그때 야 강아지 풀에 무슨 물을 주니라고 말했다면 시인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서정호 시인이 강아지 풀에도 물을 이렇게 뿌렸다는 식으로 된 시가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사고의 틀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다, 가엾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갖는 존재가 생명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폭을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게 하나의 바위가 됐건 모래가 됐건, 이 존재들은 결국 정말로 입조차도 없는 존재들인데, 내 인식의 어떤 관심의 그 폭을 거기까지 더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 내 남은 생이 있다면 좀 더 거기까지 밀고 나가보는 뭐 그런 작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과 함께하는 10월의 산책, 시인들의 산책은 끝났습니다. 이제 플로어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산책 시간인데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또 질문과 더불어서 가벼운 산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윤동주 시인을 좋아했고요. 아마 그 또래 다 그랬을 겁니다. 뭐 지금도 좋아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정을 좀 닮아야지 많이 생각을 했고, 대학 들어가서 시대를 접하면서는 이제 당연한 아마 대부분의 내 또래가 그랬을 거예요. 김지아 시를 읽고 충격받고, 김수영 시를 읽으면서 와, 그 온몸을 밀고 나가는 그 사유의 힘에 매료되고, 그러면서 황지우 시의 그 파격과 이런 어떤 그런 그 모더니즘에 대한 그 매력, 이렇게 많은 시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왔고, 그것이 골고루 제
시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백석이라는 시는 알긴 했지만 젊었을 때는 잘 안 들어왔어요. 약간 복고 취향이잖아요. 향토적이고. 80년대 젊었을 때는 그거보다는 아까 말한 그 시대를 노래하는 시들이 더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백석 시들이 눈에 들어오고 좋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 시집에도 백석 시인을 그 이야기한 시가 한 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백석 시인이 말년에 북한에서 숙청당해가지고 그 협동농장에서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쓸쓸히 가셨는데 시를 버리고 어떻게 견디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안타깝고 그러면서 나는 과연 시를 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백석 시인 참 좋죠. 예. 는 시인이신데 국수의 시인이시죠. 이상국 시인. 저희 한국 작가의 이사장을 지내신 분이시고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분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면 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쓴 시 중에 그 비밀의 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세월호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이상국 시인 시를 읽다가 그 물속의 집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딱 보다가 이제 떠오른 게, 그러면 그 지금 세월호에서 혁규라는 아이, 제일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유해가 발굴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생각이 미쳐서, 그러면 그 물속의 세월호 안에 또 학교가 혹시 있어서 거기서 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그 글로 옮겨봤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이상국 시인 시 아까 보다가 좋아서 옮겨 적어왔는데 틈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틈, 이상국.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는 한겨울에 뿌리를 널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위에 틈을 낸다고 한다. 바위도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견디며 몸을 내주었던 것이다. 치열한 삶이다. 아름다운 생이다. 나는 지난 겨울 한 무리의 철거민들이 용산에 언 뿌리를 내리려다가 불에 타 죽는 걸 보았다. 바위도 나무에게 틈을 내주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틈. 이게 용산 철거민들 그때 그 시위하다가 불행한 이렇게 화재로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이렇게 틈을 내주면서 서로 공생공존을 하는데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싸우고 조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못 가진 사람들을 더 착취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읽어봤습니다. 유난히도 푸른 아침 출구는 봉쇄되었다. 배는 사람들을 가둔 채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비밀의 바다. 갈매기는 날마다 소문을 실어 나르고 백목을 지키는 걸음엔 굳은 살이 쌓여간다. 들려오는 소문에는 새해 전 문을 연 물속 학교에서 가끔 불빛 환한 수업종이 울린다고도 하고 6살 아이 혁규가 바닷속 운동장 한켠에서 놀이에 열중한 채 지는 해를 잊는다고도 했다. 죽음 건너에서도 마냥 화날 것만 같은 얼굴로. 이제 그만 수업 끝종이 울리고 문 닫은 학교를 저벅저벅 걸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면 불 꺼진 창마다 환한 웃음 번지고 퇴근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온 피자 냄새만으로도 금세 떠들썩해지는 집. 눈썹이 하얗게 센 아버지 선잠 속으로
돌아오는 아이. 해가 얼굴을 가린 채 울고 가는 백목에서 진실은 여전히 봉인된 채 수장 중이다. 하나의 세계, 조그만, 하나의 세계를 구성을 했었을 때,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소통 가능한 이야기를 그 한편의 시에 담아서 그 애도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표현했던 부분에서 아마 다들 그 어느 부분에서는 울림이 충분히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예. 예, 고맙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을 빼앗겨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한 10분 정도 더 지체가 됐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인은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세계에 대한 모름을 아는 존재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예민하게 세계를 느끼는 존재이다. 오늘 우리는 박일환 시인과 김린 시인이 느끼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세계와 한번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비하고 써버리는 것을 그게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속물화된 세계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얘기되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나눔으로써 서로 나눔으로서 마음을 나누고 시를 나누고 정서를 나눔으로써 풍요로워지는 경험들 한 2시간 10여 분 동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조그마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는 하루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인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두 분 시인과 같이 포토타임 뭐 이런 것들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